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제 신중론을 제기했고 청와대도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국내 신규 환자는 26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22명, 국내 발생은 4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의 끝을 알 수 없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강화됐던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일부 공공시설이 오늘부터 운영을 재개하는데 노래방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의무는 유지됩니다. 21대 국회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고소 유출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장 먼저 박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이번 주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은 조만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 수도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돼 수도사업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중구 만리동 주민이 화장실 바닥에서 붉은 유충을 발견해 신고한 건데 사업소는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정부, 청와대, 또 서울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YTN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국민 60% 이상이 부동산 투기 위험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17 대책과 7.10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급기야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정부 여당이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능사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에 대해 조사했더니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투기 조장 위험 등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60.4%로 우세했습니다. 반면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5%에 그쳤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시 응답자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광주 전라 지역에선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봐도 모든 연령대에서 그린벨트 해제 불필요 답변이 우세했는데 특히 30대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지지자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64.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55.3%를 차지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봐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는데 불필요 응답이 보수와 진보층에선 각각 58.6%와 55.3%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대신 중도층에선 67.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경제관계 장관 회의인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최대한 조속한 시일 안에 공급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해외 유입은 여전히 20명을 넘었지만 지역 발생이 2달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전체 확진자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신규 확진자 수 20명대로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지역 발생 확진자가 많이 줄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명, 광주 1명, 전남 1명입니다. 지역 발생 4명은 지난 5월 8일 이후 73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수도권과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 감염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감염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외 유입 사례는 어제 22명이 나왔습니다. 금역 단계에서 10명, 지역 사회에서 12명이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 국가별로 보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18명, 아메리카에서 4명입니다. 지역 발생 4명과 해외 유입 22명을 합치면 어제 하루 26명의 환자가 새로 확인됐는데 20명대 기록은 지난달 25일 이후 25일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3,771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모두 296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6명이고 현재 903명이 격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새로운 피서법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집에서 휴가를 보내길 권고했습니다. 또 휴가를 떠나더라도 짧은 기간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곳으로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길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운영을 재개합니다. 입장객 제한, 전자 출입 명부 도입, 마스크 착용이 전제 조건입니다.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중앙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 인원의 최대 30% 범위에서 국립중앙극장, 예술의 전당 등 8곳은 50%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도 하루 최대 1,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속하지 않는 PC방, 300인 미만 소형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여부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와 전자 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됩니다.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자 정부가 소모임 금지 등 행정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종교시설 집단 감염 사례가 크게 줄었다며 지금처럼 위험도가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교회에 대한 행정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초기에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N차 감염 확산에 고리가 된 인천의 학원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살 A씨를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일부 동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완치된 A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도 없어서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 사태가 이어져 왔는데요. 수도권 첫 집단 감염 사례로 꼽히는 구로 콜센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 이제 석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 초 이곳 콜센터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는 확진자가 160여 명까지 늘고 나서야 진정이 됐습니다. 콜센터라는 곳이 직원들 사이 배치 간격이 굉장히 좁고 전화 응대 과정에서 침방울이 많이 튈 수밖에 없다 보니 감염에 취약했던 건데요. 우선 당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11층 사무실은 현재는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직원 450여 명이 7층부터 9층까지 3개 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담석 칸막이를 90cm 높이로 유지하고 있고 좌석 간격을 1.5m 이상 띄워 직원 사이의 침방울 전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좌석과 전화기, 헤드셋 등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휴게실 등 다중 이용 공간은 폐쇄됐습니다.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주 1회씩 사업장 전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수도권에서 제2의 구로 콜센터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5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출근했던 서울 영등포구 카카오뱅크 콜센터는 건물 4개 층에서 270여 명이 근무했지만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한 층 근무 인원을 150명에서 60명대로 대폭 줄인 데다 거리 두기를 위해 직원들이 지그재그로 뛰어 앉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예 상담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신 기자 나가 있는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이후로 서울 이태원 클럽이나 경기 부천 물류센터 등에서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곳들 상황도 알아볼까요? 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학원과 돌잔치 그리고 식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확진자는 270여 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36곳을 포함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 현재까지도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24일엔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 14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쿠팡 측은 집단 감염 사태 이후 QR코드를 이용한 자동 체온 측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통근버스를 2배로 늘려서 좌석당 1명만 착석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휴게실과 식당에서 엄격한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국내 집단 감염 사태는 발생 주기가 줄어들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자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휴가철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황금 연휴 기간에 지역 간 이동이 늘면서 집단 감염이 터지기도 했고 지난 17일 서울 지역 확진자가 제주도에 방문하면서 4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이지만 이렇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동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보건 수칙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특히 젊은 층에서 강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젊은 사람도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며 목숨 걸고 도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0대 청년 크리스찬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공세가 완화되자마자 친구들과 술집을 찾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As the days kept going, I started getting nauseous. I started to vomiting and diarrhea. 미국은 최근 연일 7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수가 젊은 층입니다. 미국 보건당국 조사 결과 확진자 평균 연령이 몇 달 전보다 15살이나 어려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Unfortunately, since June 15th, nearly 30% of the new cases in Chicago have come from those who are 18 to 29.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쉽게 낫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심각하고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활동력이 왕성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If they don't show good judgment and follow the kinds of prevention strategies we think are important, then we're very likely to have problems because I'm sure the virus is still going to be circulating in the community in the months ahead. 뉴욕 타임스는 10대의 코로나19 전파력이 성인만큼 강하다는 한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학교 문을 열도록 압박하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 중요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는 다소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발언인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언급했죠. 네,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경제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전국 최대의 쟁점인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김 원내대표가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위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정치권 공감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결국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해법 차원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정책,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는 여권 안에서도 주장이 다소 엇갈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부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대권 행보에 속도를 붙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린벨트를 풀면 분양 광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르는 부담을 모르지 않지만 당장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서울 내 공급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고민입니다. 야권은 일제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회의실 백드롭을 민주당의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 위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라는 문구를 박았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은 누구의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부동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정부 여당이 혼선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본회의 직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도 물론 다뤄지겠지만 그보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건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보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청와대가 사건 관련 수사 지휘를 직접 하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사건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지만 수사 지휘는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당 권용세 의원은 피해자 호칭 문제를 거론했고요. 김 후보자는 규칙에 따르면 피해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특히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청와대 보고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또 김 후보자가 오고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사전 인지했는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사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 과정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으셨듯이 현재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피소 사실 유출 경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 현장 연결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네. 관련 사건 수사를 하다 보면은 아니요, 예. 불가피하잖아요. 예, 우리 그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망 사건, 또 영화 그놈 목소리로 잘 알려져 있죠. 이용호 군 유괴 살인 사건도 공소권 없음 상태에서 경찰 지도부가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 관점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문제는 후보자의 의지입니다. 이 사건을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 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후보자는 사건 수사를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경찰은 필요한 수사는 엄정하게 철저하게 계속할 것입니다. 진실 규명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완이법이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금방 말씀하셨던 그놈의 목소리의 이용호 군 사건이나 화성 연쇄 살인범 사건이나 저희가 2015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태완이법을 통과시키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그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 공소시효가 지났던 그 완료되었던 범죄들에 대한 재수사를 당시에 검찰, 경찰 전반적으로 지시했던 사안이어서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의정부시의 김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장 대장의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현재 한 가지 좀 박원순 시장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이 여러 건 이렇게 접수돼 있죠. 예. 몇 건 정도 이렇게 접수돼 있나요? 총 6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조사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검찰개혁법이 지난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경찰의 1차 수사권과 그리고 종결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갖게 되었죠. 예. 네. 거기에 따르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떤 소감이랄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수사권 개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공판 중심주의가 실현되고 거의 7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지배 복종 관계가 대등 협력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국가 핵사 사법 체계가 좀 정상화되는 그런 첫걸음,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그 대전제가 실현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 등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아쉬운 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발언 잠시 듣고 오셨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발언도 있었고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를 이번 주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주에 2번째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서울 성북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번 주에 임순영 젠더 특보를 소환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이번 주에 소환하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이곳 경찰에 임특보나 서울시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특보는 지난 8일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물어본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임특보는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 일정을 조율한 끝에 이번 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곳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 임특보를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특보가 출석하게 되면 경찰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의혹을 듣게 된 경위와 정확한 시점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박 전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성추행 피소 사실에 대해선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시 관계자 1명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엔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도 예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이번 주 2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요.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YTN에 이번 주 2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관련 단체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도 이번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앞서 김 변호사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3일 기자회견과 17일에 나온 보도자료를 통해 성추행 피해 정황과 증거자료 등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주에 열리는 2차 기자회견에선 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 등이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차 가해에 관해 수사를 의뢰한 만큼 여기에 대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세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박 전 시장과 비서실이 있는 서울시청 6층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관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관계기관은 발견된 유충을 수거한 뒤 정확한 유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재 정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죠? 네, 먼저 서울은 중구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만리동의 한 오피스텔 주민 김모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목욕한 뒤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길이는 1cm 정도로 붉은색인 이 유충은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됐고 김 씨는 곧바로 수도사업소와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하 저수조에 담긴 물을 서울물연구원에 맡겨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는 오후 4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발견된 지점이 욕실 바닥이고 같은 건물에서 추가 민원이 나오지 않은 만큼 유입 경로가 수도관이 아닌 외부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천에서 유충 발견이 잇따른 이후 이미 서울시도 정수장과 배수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제보와 신고는 경기 북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가란마을의 한 아파트 주민 A씨의 자택 화장실에서 유충 추정 물체들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세면대 사용 도중 수돗물에서 이물질과 함께 지렁이처럼 보이는 벌레들이 발견돼 YTN에 제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 화면을 보면 길이는 1에서 2cm 정도로 추정되고 색상은 다른 신고 접수 사례와 달리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4시 반 파주 운정신도시의 또 다른 아파트 화장실에서도 움직이는 유충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지하 저수조와 수도꼭지 등을 확인했을 때 추가로 확인된 게 없어 하수구에서 올라온 나방 유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인천과 같은 사례인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1에서 2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신고가 이미 수백 건을 넘어서고 경기 남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돗물 유충 민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신속한 조사와 함께 전국 정수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시 등과 관계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신속하게 수돗물 유충 원인을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목표로 짓고 있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건설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비용을 사실상 인민들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과 더불어 나빠지는 민심을 고려한 질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착공한 평양 종합병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뜬 곳으로 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밤낮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넉 달여 만에 김 위원장이 이곳을 찾아 공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건설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각종 지원 사업 명목으로 인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대내 매체에도 보도된 점으로 미뤄 다분히 북한 주민들을 의식한 조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병원 건설 명목으로 필요한 비용과 자재를 주민들에게서 거두자 코로나 여파로 살림살이도 어려운 상황에서 원성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질책과 책임자 교체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의 보건 의료 인프라 건설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병원 건설도 순조롭지 못하고 민심도 얻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녹록지 않은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경제난에 코로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 부담 없이 남은 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무리 회의자 당 창건 75주년인 올해 그나마 한 가지 성과로 내세우려 했던 평양 종합병원마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21대 국회 개원 50여일 만인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은 여론이 좋지 않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하면 바로 부동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그린벨트가 정치권의 관심 벨트로 떠올랐는데요. 그린벨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말말말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 나오셨으니까 이거 첨예한 문제니까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에 관련된 어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예, 정부가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 할수록 관심 없었던 국민들도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 특히 그린벨트 문제 관련해서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박선호 국토부 차관 발언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해제 쪽으로 좀 가나 했는데 다시 신중론으로 지금 네. 돌아선 분위기예요. 바로 그 때문에 이 지금 오늘 그 조간신문의 그 제목을 보면요. 어느 한 신문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예. 또 다른 신문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카오스다. 카오스라는 게 바로 혼동 그 자체라는 예.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실제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과 이 또 이 뭡니까 규제 일변도로만 부동산을 잡기는 힘들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들이 아마 반영이 돼서 그린벨트 해제론을 들고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의 뭐 소위 말하는 대권 주자들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뭐 당장 이 지금 그린벨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환경, 뭐 도시의 허파 이런 그 가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중시하는 이 민주당의 가치하고 상당히 부합된다. 그런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를 만약에 훼손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그 도시의 주거 환경에는 지금 불가역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섣부른 또 이 그린벨트 개발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공영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일종의 분양가가 상당히 다른 시세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종의 로또 당첨이 될 수 있다. 예. 또 다른 측면은 또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는 지역이 결국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집중 심화를 더 이제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예.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아마 그런 판단들이 지금 아마 이 정책 당국자들과는 달리 이 유력 정치인들이나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좀 네. 많아지는 것 같다. 지금 오락가락한 발언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쭉 나온 발언들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아주 그린벨트 문제가 쟁점화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서 야당이 얘기하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분야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시장에서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그린벨트는 해제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신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 짧은 5일 동안에 많은 대권 주자가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 대통령이라든지 정부가 얘기한다 해서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거기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오래간만에 저는 당정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한번 딱 결정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원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얼마든지 좀 환영할 만한 것이다. 예. 다만 어떠한 중요한 정책적 사항에 있어서 대권권에 있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특히 장관들을 포함해서 실무자가 아닌 경우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게 굉장한 정책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국무회의장에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이 그 국무회의장 바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책 혼선이라는 걸 가지고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한 템포 쉬고 예. 그리고 정제된 단어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의견이 거의 뭐 수렴이 된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가 또다시 이제 신중하게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이런 것들이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 다양성은 좋은데 그 다양성에서의 신중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뭔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논쟁을 오히려 하는 것이 좀 오히려 건강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부터는 좀 정제된 발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또 그럴 것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훈수들이 좀 나왔는데 의외 인물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언급 부분인데요. 전국에 돈이 몰리는 그린벨트가 풀리면 투기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이 금부분리라는 거는 투기하고 투자를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떤 뭐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분리와 관련된 금산분리라는 게 있었는데 예. 금융
인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금융자본이 상당히 산업자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은행 같은 그 공공적인 이런 그 금융기관이 이 재벌의 사고공고가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측면에서 분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비슷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은행의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지금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그러한 형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 놓고 돈 묻기식 투기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분리는 그러니까 그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듯이 분리하자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야권 일부에서는 듣보잡 이론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오늘 또 이 지금 또 자신의 또 소셜 미디어에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부동산이 지금 투정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발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거든요. 예. 사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유고가 되면서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이 그린벨트 이 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 그린벨트를 지금 풀려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치적 압력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서울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예. 그런 차원에서 미리 지금 뭐 포석을 깔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 세력과의 이 나름대로의 전쟁은 오래된 정치적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여당 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 정당 대표 연설을 통해서 토지세 도입을 또 이야기하면서 토지 공개념 제도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정당한 자신의 그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발언할 수 있죠. 그러나 국무회의장에 가서 이 관련 현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끼리 토론할 때는 그 이야기는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법무행정을 통해서 그걸 실현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그린벨트 지금 그러니까 이 해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그 훼손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래 되면 뭐 검찰을 통해서 이런 지금 그러니까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단속을 좀 강화라든지 그런 지시를 통해서 법무행정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선이 빚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저는 귀를 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다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는데 이게 국무회의장 안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이제 영상 구성에서 백가쟁명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 분 최근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유력한 대권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투기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 100%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신축 아파트도 공급이 필요한데 서울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이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의 핵심 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게 가격차가 너무 커서 분양가하고 가격이 너무 커서 이게 아마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요. 로또 분양, 로또 아파트. 그러면 아마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해서 청약할 거예요. 네, 그러면 막 온 동네가 난리가 날 텐데 이렇게 분양 광풍이 불게 될 테고 두 번째는 주거 수단이어야 된다. 10원. 근데 이게 아니고 투기 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네. 그린벨트를 풀면 투기 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 100% 얘기를 들었고요. 앞서 차재훈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로또 아파트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재명 지사도 하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주변 시세에 맞춰서 이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일회성에 그치고 오히려 이 투기를 주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 들어와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거는
방향성과 의도는 좋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예. 좀 많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 물량을 늘린 다음에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그 목표는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로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인터뷰 내용은 안 나왔지만 두 가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도심에서의 재건축이라든지 이 부분을 더 확대시켜주고 용적률을 높이는 지금 서울 대한민국의 용적률의 최고가 300%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한 1,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적률을 굉장히 높이는 그 다양한 방식의 이러한 그 부동산 안정책이 있는데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 특히 서울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보니까 서초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강남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을 풀었을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게 분양가 상한제니까 끝나고 나서는 이 격차가 굉장히 크면 결국은 그것은 원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로또 강풍이 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백과장명식이라고 얘기하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정책 효과가 담보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정책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저는 여당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여야가 함께 민생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도 어떤 것이 최적인가를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새로운 의정 문화를 좀 만드는 그러한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어쨌든 공급은 해결돼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이제 그린벨트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YTN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는데요. 자, 해제할 필요가 없다. 해제하지 말아야 된다가 60.4%. 국민들은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뭐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이 정도의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정책을 지금 집행하는 당국자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에 손대면 안 된다는 국민 절대 다수의 민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민심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점을 주목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하자는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럼 지금 서울에 가면 지금 이 주거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떠느냐? 61.8%가 반대예요. 더 높네요. 예, 그러니까 1.4%나 평균 전체보다 1.4%가 더 반대예요. 정작 지금 이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 풀면 특정 지역,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본다. 이러한 식의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도 또 사실 그린벨트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의 허파 구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당장의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도심의 허파를 허무는 결과가 되면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상당한 이 지금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30대와 40대의 반대 비율입니다. 30대는 69.7%고요. 40대는 무려 72.9%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 부동산 지금 그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가장 큰 불만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3040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이고 이 주택에 대한 그 수요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도심 내 재개발, 뭐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물꼬를 트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거 투기에 대한 이 불로소득 이런 부분들을 잡되 이 지금 실거주 1주택자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뭐 테러를 좀 열어달라, 출구를 열어달라는 이런 의견이 이번 그 여론조사에 담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린벨트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뭐 공급 문제 해결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은 시켜야 되는데 자, 오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오전에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거론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청와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옮겨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지금 이제 야당은 위헌 판결 내렸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지만 위헌 소송은 수차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 간통죄 몇 번 만에 됐냐? 5번 만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처럼 행정 쪼개져 가지고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워싱턴 DC 같은 경우 보면 거의 행정도시고 뉴욕 같은 경우는 결국 산업하고 비즈니스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형적으로 쪼개져 가지고서 움직인다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 비효율의 낭비가 극치를 이루어지고 부동산 문제도 실은 이거와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토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걸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청와대, 국회 모두 다 행정도시로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2년 후에 대선에서 이 문제가 분명히 다시 불거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정한 대권 주자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위헌 소송을 하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정도는 다시금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가 신중하게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당시에 판결 내용이 아니 관수법에 의해서 서울이 있어야 그 부분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국토를 균형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 청와대, 정부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 이게 참여정부 때 한번 시도하다 위헌 판결 때문에 이제 스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판결이라는 걸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제기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기할 만한 일이다 보시는데 차재훈 교수님. 예, 저도 저는 김영희 교수님 생각에 저는 100% 찬성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위헌이라고 했던 것이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그러니까 수도였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도 간섭적으로 이거는 명시된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판론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논구를 들고 나왔는데요. 상당수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김태년 지금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일각에서는 개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헌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행정수도에 대한 이 법을 다시 제정을 하면 이 지금 이제 뭐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각에서는 그럼 또 위헌 소송 제기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을 한번 받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다 바뀌었어요. 그만큼 사회적인 그러니까 이 인식이 바뀌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수도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비효율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금 아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딱 보고 있듯이 부동산의 양극화 문제로 이렇게 바로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의 생각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책임을 지고 이 정부 여당이 과감하게 이 지금 수도 이전 부분은 과감하게 조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단 한번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거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두 분 다 의견 일치를 지금 보여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부동산 이 뭐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뛰다 보니까 민심은 좀 어수선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민심이 반영된 건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은 긍정과 부정, YTN 여론조사 맞습니다. 이 총선 이후에 봤을 때는 긍정, 부정 평가가 이게 데드크로스가 난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62.3% 5월 3주에 저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번 조사에서 있는데요. 실은 집권 여당을 아직 강력하게 지지하는 5대 계층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30대, 그리고 진보, 그리고 여성, 호남, 화이트 칼라, 사무직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30대에서요. 무려 14.4%가 저는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처음 봅니다. 근데 이게 정당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지지도도 30대에서 무려 15.5%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여성과 30대에서 이렇게 현재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출렁거렸다는 거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작년에는
인사 문제 가지고 출렁거렸지만 이번에는 정책적 사안 가지고 출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추락하는 지지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과거의 패턴을 보면 역대 정부를 보면 꼭 집권 말기에는 친인척 측근 비리가 마지막에 터집니다. 그때는 완전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에서 시작해서 정책 실패 그리고 만약에 정권 차원의 비리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 문제라든지 정규직에 대한 문제라든지 특히 대북 문제라든지 뭐 등등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정책 어젠다를 제시를 했어요.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젠다만 제시되지 실질적으로 소주적 성장을 하겠다, 혁신적 포용 국가를 하겠다, 평화 경제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또 한국판 뉴딜 3년 사이에 굵직굵직한 대형 어젠다가 아무리 많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성과가 없으면 결국은 이탈하게 되고 민심은 폭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 타임, 아주 결정적 위기 시기다라는 것을 정부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YTN 조사가 갖고 있는 함이 어느 계층에서 흔들리고 있고 왜 흔들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긍정평가가 44.8%, 뭐 수치로 보면은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추이를 좀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는 얘기시고 여성과 30대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인국공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뭐 이런 대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앞서 성과를 내야 된다 김영준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정부가 이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성과를 사실 보셔야 이 될까요?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면 정책 당국자나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부박한 민심이다. 부박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가볍고 뜬구름 같은 민심이다. 민심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박이라는 말에 이번에 이 지금 여론조사의 핵심이 담긴 것이 아닐까. 첫 번째 부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정책에 대한 신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임대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가 이걸 갖다 소급 적용해서 지금 없애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이거 지금 뭘 하자는 건가? 완전히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박인데요. 박은 결국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일주일 전에 박원순 시장의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뭐 조문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진실의 시간이 왔을 때 지금 민주당이 결국 오늘 뭐 김태년 이 원내대표도 국회 대표연설에서 피해자라는 호칭도 쓰고 재발 방지책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해서 상당히 만시지탄이었다.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상당한 이 지금 나름대로의 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한 박자 늦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이제는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공공기관 내, 더 나아가서는 이 직장 내의 위계와 위력에 의한 이런 지금 성추행이 상습화되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나의 국정 철학은 이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는 확실한 이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그 이유가 이번 여론조사에 담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대표 최고위원 다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20일부터 이제 정말 오늘부터 대장정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양강구도로 치러지기 때문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낙연 대세론이 과연 유지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조금씩 이제 지금 그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양강구도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낙연 대 반이낙연, 그러니까 이낙연 대 김부겸이 아니라 예. 이낙연 대 반이낙연 구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뭐 대권 과도를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뭐 정세균 국무총리 개라든지 뭐 이재명 개라든지 과거 박원순 개라든지 김두관 개 이런 분들이 다 뭉쳐서 다시 한번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나타날 것이냐. 더 관심 있는 거는 당대표 경선이기 때문에요. 일반 여론조사 민심보다는 당원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이제 당원 중에서도 권리당원이 있고 일반 당원이 있는데 이 권리당원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40%의 권리당원은 누가 보더라도 강성 친문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 과연 친문은 누구 손을 들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돌면서 정책적 사항도 얘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핵심은 이걸 겁니다. 지금 김부겸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중간에 당 대표를 그만두지 않고 2년간 당 대표를 만들겠다라는 거 하고 당대표 되면 대권에 도전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 하고 이낙연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3월 달에 그만둬야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4월에 재보선. 4월에 재보선인데 당대표가 없이 이걸 치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첨예하게 됐어요. 예.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나름대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또 서울시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 친문의 방향과 4월 재보궐선거 속에서의 대표의 역할, 이 두 가지가 핵심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사이에서 어떤 관계 형성을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YTN이 이제 현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늘 보면 이 대선 주자 선호도 그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 아마 이게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론조사.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의원하고의 그 차이를 오차 범위 내로 좁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뭐 이재명 지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족쇄가 풀린 만큼 예. 상당히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봤지만 이 정도까지 상당히 격차를 좁힐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지사의 상승상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올라가는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젠다 이슈를 던졌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순발력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정말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강남에 이 지금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이 그러니까 실소유자들 일가구자들한테 대한 징벌적 가시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사실 또 중요한 또 이슈를 하나 던졌어요. 뭐냐. 내년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사꾼도 신뢰 위기 있을 때는 손해보는데 어떻게 정치가, 그 공당이 지금 그러니까 이 당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갖다가 무시하면서까지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는데 반대적으로 이낙연 이 지금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지금 후보 낼지 안 낼지는 현 지도부가 빨리 결정하라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남에게 떠미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또 이재명 지사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하냐면 한 사람이 그 결정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낙연 의원의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정치와 자기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상당히 유권자들한테 차이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물론 이제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전당대회에 들어서면 자신의 이 정치적 비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동안 너무 대세론을 이 깨질까 너무 좀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그러다가 상당히 시간과 기회를 조금 까먹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과연 전당대회에서 얼마만큼 자신의 그러니까 비전과 소신을 보여줄지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 저는 제가 보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조사에 숨어있는 2인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뭐 따라오고 있지만 계속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74%가 계속 지지한다고 계속 한 지지한다. 반면에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55.3%밖에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결국은 대법원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지만 여전히 이낙연 대세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현상에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이 결국은 당대표 경선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국회도 뭐 7월 한 달 굉장히 바쁜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가 국회 주요 일정들을 조금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봤었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오전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고요. 내일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 그리고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정부 질문 있고요. 목요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자, 이렇게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얘기 앞서 잠깐 해봤는데 뭐 행정수도 이전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최근 소속 그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 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사과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내내 이제 피해자, 피해 호소인 이런 발언, 호칭 논란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피해자라고 명확히 호칭을 하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즉이 법률적 용어가 아닌 거를 가지고 자꾸만 쓰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잡은 거는 되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광역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젠더 특보도 만들었고 그리고 성폭력 매뉴얼도 만들어가지고 정말 여성 인권에 대해서 앞장섰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맹점이라는 게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뭐냐면 성폭력 매뉴얼에 따라서 다 움직인다 하더라도 광역단체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속수무책이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완비하고 이것을 고쳐나갈 것이냐가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이재명 지금 지사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했을 때 그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구나라는 모습을 국민들이 설득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중요한 거는 빼놓고 뭐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 뭐 제도 장치를 아무리 높이겠다 그래도 과연 얼마만큼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결심을 할 시기가 저는 올지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과를 넘어서 이 해당 지역들이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입장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자,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되는데 박원순 청문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의원들이 지금 이게 공소권 없음이 됐지만 진상규명은 확실히 돼야 된다 이런 질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이 결국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경찰이 사실상 지금 이 관련된 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이것이
과연 정당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조치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의구심을 지금 의원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도 보면 그 이전 사건에 여러 사건들 보면 공소권이 없었지만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 차원에서 조상 기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 과거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이춘재 관련된 사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지금 공소권은 없었지만 이번에 다시 명명하게 경찰이 수사해서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진상을 규명을 통해서 이것이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경찰이 지금 공소권 없다고 해서 지금 나몰라라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과연 이 피소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유출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잠시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찰은 뭐 청와대는 보고를 했지만 지금 피소 사실을 그러니까 박 시장 측에 준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경찰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는 뭐 검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이 부분은 그럼 경찰이 어떻게 협조할 것이냐 이것도 오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후 청문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3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쟁점들 보면 대부분 아들 관련 쟁점입니다.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청문회 날 보면 이것보다는 또 도덕성 검증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정책의 문제와 이제 도덕성의 문제가 항상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청문회를 보면은 이제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책은 사라지고 개인 문제에다가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다만 이제 그게 중점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 통일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또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남북 연락소가 폭파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것을 국측에다 요청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사항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포함해서 관련된 뭐 대북 전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 가면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우리는 뭐 지금 반쪽짜리 청문회거든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여당이 워낙 숫자로 위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뭐 조금 성실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의원이 물어보는 거는 야당 의원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현역 불패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패를 넘어서서 심도 있게 청문회가 청문회 좀 답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뭐 청문회 과정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27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역시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당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이게 적과 내통한 사람을 임명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죠. 이거 뭐 막말 수준을 넘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면 구체적인 이렇게 얘기한 구체적 근거를 대야 됩니다. 만약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이건 완전히 흠집내기고 정치 공세하는 것인데 무책임한. 만약에 이거 근거 못 된다고 그런다면 즉각 사과하든지 책임을 져야 돼. 법적 책임을 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이건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아마 대북 협상에 집중할 텐데 국정원장이라는 자리, 국정원 조직이라는 자리가 그 일 하는데도 아닐 뿐더러 만약에 국정원장 또 국정원 조직 이걸 이용해서 만에 하나라도 편법적으로 북한이 바라는 그런 대북 지원을 모색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고 잘못하면은 과거에 문제됐던 대북 불법 송금 같은 그런 제2의 불법 송금 사태가 터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인사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논란을 일으킨 발언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적과 내통하는 이 표현이 좀 문제가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들으셨다시피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게 제2의 불법 송금 같은 게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당에서는 뭐 박지원
내정자 역시 색깔론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지금 이거는 너무 지나친 도를 넘은 거 아니냐. 그리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여야의 시각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적과의 내통이라는 그 단어에 어떻게 보면 야당이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일종의 뭐 관점이 다 녹아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타도 내지는 굴복시켜서 흡수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는 거 상대하고 뭐 대화하고 타협하고 뭐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런 적한테 뭔가 이롭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지금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북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타도하고 굴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하고 지금 대화 타협을 통해서 같이 나가야 될 동반자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는 내통이 아니라 정통한 북한의 그러니까 인연과 정보를 갖고 정통한 사람이 국정원장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격렬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뭐 지금 조혜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제2의 불법 대북 송금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대북 불법 송금에 관련해서 그때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특검을 수용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2004년도에 이 참여정부의 그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뭐 이렇게 규정된 법을 그러니까 이 법의 태도를 넘어서서 그러한 정도까지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지원 내정자 뭐 정치 구단이라서 그동안 선고 질문하는 역할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그 수비수로 역할을 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계기관은 발견된 유충을 수거한 뒤에 정확한 유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지금 인천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재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먼저 서울은 중구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만리동의 한 오피스텔 주민 김모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목욕한 뒤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길이는 1cm 정도로 붉은색인 이 유충은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됐고 김 씨는 곧바로 수도사업소와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하 저수조에 담긴 물을 서울물연구원에 맡겨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는 오후 4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견된 지점이 욕실 바닥이고 같은 건물에서 추가 민원이 나오지 않은 만큼 유입 경로가 수도관이 아닌 외부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에서 유충 발견이 잇따른 이후 이미 서울시도 정수장과 배수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제보와 신고는 경기 북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가람마을의 한 아파트 주민 A씨의 자택 화장실에서 유충 추정 물체들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세면대 사용 도중 수돗물에서 이물질과 함께 지렁이처럼 보이는 벌레들이 발견돼 YTN에 제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 화면을 보면 길이는 1에서 2cm 정도로 추정되고 색상은 다른 신고 접수 사례와 달리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4시 반쯤 파주 운정신도시의 또 다른 아파트 화장실에서도 움직이는 유충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지하 저수조와 수도꼭지 등을 확인했을 때 추가로 확인된 게 없어 하수구에서 올라온 나방 유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인천과 같은 사례인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신고가 이미 수백 건을 넘어서고
경기 남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지난 총선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한 후보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공무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신발을 던진 게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또 경호 목적으로 출입이 통제돼 있던 국회의사당에 몰래 들어가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 그것도 최종의사결정권자의 국가 원수에 관한 피해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라면 범죄 중대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 문제는 대통령의 침묵이라고 지적했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증거물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경찰의 과잉 충성이라며 청와대 측이 선처를 호소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투척이 정치적 항의인지 아니면 단순 망신주기인지 앞서 있었던 정치인에 대한 국내외 투척 사례까지 다시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자, 이라크전을 치른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지난 2008년 이라크에서 기자회견 중에 2번이나 날아드는 신발을 피해야 했습니다. 물론 던진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과부와 고아, 미국에 살해당한 이라크 사람들의 몫이라며 현지 언론인이 이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대응한 부시 전 대통령. 하지만 이 투척 당사자는 외국 원수 모독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실제 9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정치인들 때로는 유머 섞인 반응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 지난 2014년 연설 중에 한 여성이 집어던진 구두 한 짝을 피한 뒤 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at's somebody throwing something at me? Is that part of Cirque du Soleil? Thank goodness she didn't play softball like I did.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투척 봉변에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로 꼽힙니다. 지난 2002년 대선 후보 시절 연설 중에 보시는 것처럼 달걀을 맞았지만 의연한 태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날아온 달걀을 잠시 닦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설을 이내 이어갔습니다. 달걀을 맞아서 일이 풀린다면 얼마든 맞겠다는 어록까지 남기면서 오히려 투척 당사자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크고 작은 고비가 있었지만 폭발적 대유행 상황은 막았고 지금은 국내 발생 환자보다 해외 유입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난 6개월 코로나19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네, 김정혜입니다. 네, 지금까지 환자 발생 상황부터 좀 알아보죠. 먼저 오늘 신규 확진자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0시 기준 2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국내 발생 4명, 해외 유입이 22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서울에서 2명, 광주 1명, 전남에서 1명이 나왔고 해외 유입은 입국 검역에서 확진된 10명,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에 확진된 12명 등 총 22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3,771명, 사망자는 2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6개월 만에 확진자가 13,000명대까지 좀 는 건데요. 처음 1월에 발생했을 때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건 1월 20일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30대 여성 관광객입니다. 이후 중국발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한두 명씩 나오다가 2월 18일 대구 신천지 교인인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 반전됐습니다. 8일 만에 환자 수 1,000명, 사망자 10명을 넘겼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줄어들던 환자가 다시 급증한 건 5월 이태원 클럽 중심 집단 감염이 생기면서입니다.
교회와 물류센터, 노래방과 주점, 식당을 매개로 N차 전파가 잇따랐고 6월 들어선 방판업체발 집단 감염이 대전과 광주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국내 발생 큰 불씨가 많이 잡혔고 오히려 해외 유입이 느는 추세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방역당국은 두 차례 고비가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1차는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환자가 폭증했던 때고 2차는 5월 이태원 클럽 중심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때입니다. 네. 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고비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역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3월 22일에 1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대구 경북 중심 여파에 서울 구로 콜센터발까지 겹쳐서 매일 100명 안팎으로 나오던 신규 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성적은 좋았는데 4월 총선과 부활절 이동에 따른 감염 우려로 이 조치는 한 차례 연장됩니다. 5월 6일부터는 보다 완화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됩니다. 내내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이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 물류센터발 여파가 더해지면서 수도권에 한해서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이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다 최근 각종 발생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공공시설 운영을 오늘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12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는 풀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이 사실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치들이었는데 이 개인 방역에 힘써준 국민의 노력으로 비교적 큰 탈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 재유행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백신, 치료제 개발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요.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백신이나 치료제는 현재 각국이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최근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전원 항체 반응을 얻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험 대상군이 제한적이었고 또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3상이 시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반응이 엇갈립니다. 국내에서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한창입니다. 치료제의 경우 GC 녹십자가 오늘부터 혈장 치료제 생산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십자 측은 다음 주에 임상시험을 신청할 계획이고 허가되면 이상부터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화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도 이번 주부터 임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실제로 3상까지 시험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모두 검증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백신 개발도 여러 회사가 진행 중인데 차례로 임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상용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든 만큼 지난 6개월 열심히 해왔듯이 당분간은 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희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초기에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N차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된 인천의 학원 강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일부 동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생아와 유아들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2살이 안 된 아기 8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뉴에이서스 카운티에서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 8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이 19일에 발표한 통계인데 개별적인 확진 날짜나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확진자가 많은 브라질에서도 생후 3개월과 7개월 아기, 2살 배기 등 영아들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생과 동시에 호흡기 이상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염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입증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임신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pregnant women need to know is it's important to socially distance, it's important to wear a mask, wash their hands. 앞서 이탈리아 연구진은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에게서 태아로 수직 감염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 4월 밀라노에서 감염된 임산부 31명을 조사해보니 일부의 태반과 제대혈,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신생아 1명의 경우 양성 판정 이틀 만에 음성이 나왔는데 이는 엄마 몸 안에서부터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워낙 소규모 사례 연구인데다 실제로 임산부 관련 치료에 사용되기는 어려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앞서 YTN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관계, 보건복지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고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 보도한 사회부 김지환 기자와 함께 이 관련 내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동안 이 다양한 의혹을 보도했는데 못 본 시청자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일단 사건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과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료를 빼돌려서 문제가 됐던 적이 참 많았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가 아마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리베이트 관행을 아예 수익 모델로 삼은 위탁 운영 업체가 등장을 한 겁니다. 제가 편의상 이제 A사로 지칭을 좀 해보면요. 이 민간 어린이집 54곳을 위탁 운영을 하면서 이 정권을 갖는 건데요. 이 원장들에게는 특정 교재 교구나 프로그램, 이제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어린이집이 비용을 결제를 하면 이 해당 교육업체나 급식업체들은 다시 금액의 일부를 A사에 돌려주는 건데요. 이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 보조금인 어린이집 임차료까지 빼돌리기 위해서 이 전월세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더 많은 보육료를 빼돌리는, 특히 더 많은 리베이트를 하는 원장들에게는 성과급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해보면 교재를 사거나 아니면 급식업체에 계약을 맺는데 그 돈을 일부 돌려받았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냥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이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런 걸 뭐 수익 모델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처음 취재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 리베이트를 통해서 거대한 수익을 챙기는 어린이집 업체가 있다, 위탁 운영 업체가 있다, 이런 첩보를 저희가 입수를 한 건데요. 저를 비롯한 이 사회부 기자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경기 성남시가 한 어린이집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을 해서 현장도 점검하고 또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까지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수소문을 통해서 근무했던 원장들이라든지 관련자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A사의 실체를 저희가 파악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관련 녹취록까지 저희가 확보를 한 건데요. 특히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도 처음 듣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했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만나서 A사의 문제점, 특히나 민간 어린이집은 위탁 운영 관련 법 규정조차 없다는 현실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지자체나 복지부를 대상으로 이런 업체를 알고 있는지, 이런 업체를 점검한 적이 있는지 등을 거듭 취재한 다음에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민간 어린이집이 좀 이런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있는데, 자, 정부 기관은 YTN 보도 나가고서야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바뀌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점검이나 수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점검이나 수사 들어갔는데 초기에는 이 A사 설립 시기가 2018년 11월 정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영업에 들어간 거는 2019년 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1년 넘게 이 어린이집 한 곳에서 한 달에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보육료를 빼돌리고 있었는데도 이 정부나 지자체는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자체 현장 점검도 사실상은 단순 서류 확인에 그치다 보니까 한 번도 적발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업체 존재조차 모르다 보니까 사실 업체 점검을 했는지, 이 업체에 속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 이런 초벌 취재조차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YTN 보도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긴급 점검에 나선 건데요.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업체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거액의 보육료를 빼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면서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후에 일단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원장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A사 대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의 3개월치 회계 자료를 최근에 확보를 해서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54곳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특히나 리베이트를 통한 횡령 배임은 물론이고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던 전월세 이면 계약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뭐 점검이 서류상만 이뤄진 명목상 이뤄진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 자, 이 A사 대표나 원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 리포트 나가는 걸 들어보니까 보통 부인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네, 초기에 저희가 그 A사 대표와 원장들을 만났는데 우선 A사 대표는 저희 취재진을 만났을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육기관이 아닌 사업장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명계약 등 의혹 대부분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원장들도 아예 A사를 모른다는 식으로 펄쩍 뛰었는데 우선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희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요. 요구 교체 이런 거는 하는데 위탁이라는 거 자체가 조금 의아스러워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의혹 보도도 나갔고 본인들 녹취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리베이트를 많이 줬네, 덜 줬네 이런 녹취도 있었고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뭐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녹취록까지 나갔는데도 여전히 태도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재 A사 차원에서 원장들에게 대응 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정부나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수사의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좀 법망을 손봐야겠다 이렇게 틈새로 계속 뭐 탈법 행위를 하는 걸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부분 보완을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사실상 의혹을 제기를 해도 현행법상 어린이집 사냥꾼이 난립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법망이 허술하기 때문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이 여부를 규정하는 조항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영리법인은 민간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법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어린이집의 리베이트 관행은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다른 법을 참고해서 신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2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참고를 해서 관련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 보조금과 부모 경비를 한 통장에 넣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기가 좀 힘든 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 이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할 가능성도 많은 상황인데요. 이 통장을 좀 구분하도록 강제를 해서 국가 보조금을 딴 곳에 쓰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제 국회가 할 일, 법을 만드는 것까지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천년고찰 안정사의 신임 주지가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서 전과 7범인데다 주지 임명 대가로 뒷돈 2억 원을 총무원 측에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한불교 법화종은 안정사 전 주지인 도성 스님이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공석이 되자 지난달 10일 승원 스님을 새 주지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임명 반대파 측은 승원 스님의 확인된 전과만 최소 7범에 성폭행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임명 직후 임명권이 있는 종단 총무원의 공용계좌에 2억 원을 기부했는데 법화종 내부에서는 임명 대가로 오간 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총무원 측은 여러 후보 가운데 적합자를 뽑았다면서도 성폭행 전과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임명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 기자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오전 MBC 장모 기자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기자는 검언 유착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의 제보를 받아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측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도 함께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잇따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건 70 부동산 대책 즈음입니다. 수요 규제만으로 한계가 명확하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묻박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이 달라집니다. 14일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펴기까지 당과 정부, 또 청와대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가 중구난방 흘러나왔습니다. 그린벨트 주변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거론되던 지역인 서울 내곡동에선 단기간에 아파트 호가가 1억 원 이상 올랐다는 현장 목소리도 있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 원, 1억 5천, 어느 거는 2억까지 지금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막상 실상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물건이 고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막상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공급 대책이 혼선을 거듭하는 사이 서민 주거의 핵심인 전세 시장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 송파구의 9,500여 세대로 구성된 헬리오시티에선 그동안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편이었는데요. 7월 들어서는 단 2건 계약이 이루어진 뒤 일주일 동안 전월세 거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거주 규제 강화로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었고 세금 비용 증가와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전월세가 오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9월 이사 처리되면 아무래도 상승폭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와 관련돼서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축소하다 보니까 신규로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앞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네, 취지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실화된 셈입니다. 일단 당정 내 혼선부터 없애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놔야 시장 안정을 노려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패닉 바잉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공황 구매가 선정됐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최근 열린 새말 모임과 국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용도 조사 결과 패닉 바잉의 대체어로 공황 구매를 선정했습니다. 공황 구매, 패닉 바잉은 가격 상승, 물량 소진 등에 대한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생필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스토리노믹스를 대체하는 쉬운 말로는 이야기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이야기 산업, 스토리노믹스는 이야기에 관한 경제학을 일컫는 말로 드라마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을 뜻합니다. 고 최숙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서 모레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팀 닥터로 불렸던 운동 처방사 안모 씨 등 가해자로 지목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 씨는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등록 주거지에 없는 상황이라 등기로 송달되는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으며 통화 연결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네, 서울은 장맛비가 그치고 하늘만 흐린 모습입니다.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아직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다만 습도가 잔뜩 높아지면서 무척이나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 불쾌지수는 더 높아지겠습니다. 쉽게 짜증이 날 수 있으니까요. 하루 일정을 되도록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대구 등 영남 내륙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방은 벌써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포항 호미곶의 기온이 32도까지 올랐고요. 합천 30.3도, 경주 29.3도, 강릉도 29.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과 속초 32도, 대구 31도로 영남과 강원 동해안은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과 대전, 광주 27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도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전국의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모레부터 차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 위험성이 높습니다. 한낮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7월 20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